네, 경찰은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오늘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변호사 두 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들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박상용 변호사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상균 위원장 남대문 경찰서로 압송이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을 텐데 글쎄요, 지금쯤이면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을 걸로 보십니까? 지금 아마 이제 유치장에 일단 입감을 시키고요. 네. 그다음에 식사를 하게 할 겁니다. 네. 식사를 하게 한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 진술 녹화실이라고 이제 카메라가 설치된 녹화실에서 하게 되는데요. 아마 천천히 할 것 같습니다. 또 아마 그 국회의원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또 면회하겠다 이런 게 많아지니까요. 아, 예. 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한 2시경부터 네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변호인 물론 입회하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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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한 위원장의 결단의 시간 끝에서 자진 퇴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자진 퇴거를 결정한 이유가 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다층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떤 여론의 압박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리얼미터에서 전국 500명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했는 결과에 따르니까 영장이 집행을 해도 된다라고 했는 찬성 측이 100명 중에 53명 정도 되고 반대가 한 30여 %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다수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태에서 상당히 피로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좀 더 가깝게는 불교계 내에서의 반발이 또 상당히 강하게 반발이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신도회 같은 경우에는 2차례에 걸쳐 직접 가서 한상균 위원장을 물리적으로 끌어내려고 했을 정도로 지금 조계종 차원에서는 상당히 비호를 해주고 보호를 해주려고 했지만 신도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그것을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부적인 갈등 속에서 한상균 위원장 스스로도 얘기했듯이 민노총에서 밝혔듯이 조계종으로부터의 상당한 압박이 있다라고 했을 정도로 외면적으로는 상당히 비호를 하고 보호를 해줬지만 네. 사실상 물밑으로는 퇴거를 압박했던 그런 점이 있었고 더불어 결정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최후 통첩 그것에 따라 1000여 명의 경찰이 했던 것은 결국 그와 같은 공권력에 저항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민노총이 불법적인 집단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스스로 결단했는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 내일 중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 법원이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상균 위원장에게 적용된 법규가 집시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집회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일탈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로를 점거하도록 했다. 그래서 일반 교통방해죄, 교통의 소통을 막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위대 중에 일부는 지난번 11월 14일 집회처럼 경찰 차벽을 부수고 손괴했다. 공무집행방해 하고 재물 손괴 뭐 이런 공용물 손괴 이런 것도 네. 이제 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상균 위원장이 과연 이렇게 시켰냐는 겁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주체는 했지만은 기획과 주도를 했느냐 이걸 이제 경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한상균 위원장은 아까 기자회견 상황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오히려 경찰이 차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차벽 설치가 불법이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저는 훨씬 더 입증하기가 편합니다. 아, 네. 도주는 지금 이번에 25일 동안 조계사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법원의 영장 집행에도 불응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증거인멸. 경찰이 민주노총 압수수색했을 때 하드디스크 전부 다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근데 한상균 위원장이 시켰다, 기획했다. 이러한 자료를 찾아내가지고 한상균 위원장한테 조사하면서 제시를 해야 합니다. 네. 구속수사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11월 14일 날에 폭행 행위가 특히 이제 쇠파이프로 휘두르던 분들 중에 한 10여 명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구속영장 발부 죄명 자체는 아까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시법상의 해산명령 불응죄 그리고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 그리고 또 쇠파이프로 경찰을 때려서 상처를 입혔다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 그리고 공용물 손괴죄인데요. 그와 같은 기존에 했던 증거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있고
더불어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입증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마치 지난번에 그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소유 그 내란 예비 음모 사건에서 네. 봤듯이 그와 같은 어떤 단체의 수장이 직접 어떤 행위를 분담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그것을 독려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형법상 이른바 공동전범 법리에 따라서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아시다시피 지금 그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4일간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무시하고 지금 조계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압수수색 영장해서 했는 결과 상당 부분 증거가 인멸된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가지고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도주 우려 내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스스로도 어제 오늘 그 나오면서 했던 그 내용에 보면은 네. 정권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서 본인 스스로도 구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경찰이 소유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저는 굳이 소유죄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중이 여럿이 집합해가지고 폭행, 협박, 손괴를 했다. 이게 소유죄거든요. 그러면은 다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모든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다 엮어야 되거든요. 굳이 이런 무리한 법 적용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교통방해죄, 도로 점거하고 교통 소통 방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폭력행위 등 처벌하는 법률 위반, 집시법 위반. 그리고 이분이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법원에 재판하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건 도주 우려가 있다는 거고 또 경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이 기획과 지시로 했다는 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전부 다 손괴해 버렸습니다. 이것만 갖고도 도주와 증거인멸 이런 식으로 해야지 너무 막 적용 복교를 막 넓혀 놓으면 자칫 이걸로 인해서 영장이 기각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예. 자, 또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이 종교 시설이 범죄 혐의자의 방패 역할, 이른바 소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법을 법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고 또 그리고 다른 사건의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실제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 하면은 도주해서 다니는 사람이 그 집에 와서 했는데 이거 좀 요즘 건강 조심하라 이 정도로 했다고 하면은 그 도주 그 증거인멸이나 도주 원조죄가 안 되지만 네. 실질적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는 유죄를 인정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여염집이 아니고 종교시설, 특히 이제 조계종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조계사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그 일단 그 조계사에서 직접 들어오라고 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 한상균 위원장이 걸어 들어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최초의 그와 같은 정황을 봤을 때 비난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24일이나 동안 이 부분을 그렇게 비호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적어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범인 은닉죄가 해당할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단순한 은닉이 아니고 계속 그 수사기관과 서로 협조를 하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이것을 이른바 업무로 인한 행위다라고 해서 정당 행위로 볼지 이 부분이 법리상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오늘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 퇴거를 했다라고 하지만 상당 부분 지금 그 조계사에게 특히 이 불교계에게 상당히 부담이 된 그런 결과가 됐고 실제로 그 자승 총무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와 같은 결단을 시간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지만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토로를 했을 만큼 실질적으로 이 불교계를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뜨린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박 변호사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도는 없습니다. 이게 고조선 때 팔조법금 있을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자기가 얘기했듯이 자기는 사회적 약자다. 이런 사람이 어떤 자기의 호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계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경찰이 영장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 조계사라는 상징성으로 봐가지고 지금처럼 총무원장님의 어떤 허락이라든가 양해를 한 다음에 집행하면은 종교계와 경찰, 정부 간에 마찰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소도는 없습니다. 네, 있을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좀 처리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화제를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 4대강 사업 중에 하나죠. 금강 수계 사업이 적법했다 이런 판결이었습니다. 이 최종 판결 내용을 좀 일단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4대 강이다 보니까 유사한 사건이 4개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지금 금강에 대해서 선고했고 오후 네. 2시 아마 지금 판결 선고 결과가 나왔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에 대해서 벌써 6년째 돼 있는데 1심, 2심 하는 동안 지금 그 소송이 원고 패소했습니다. 그랬다가 대법원에 갔는데 최종적으로 국가의 이 4대강 사업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해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는데요. 네. 실제로 문제되는 것이 이것이 금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하면서 관련 법이 보면은 하천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관련되는 그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가 문화재보호법 관련되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을 해서 그와 같은 일부의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절차적인 절차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는 반면에 다만 낙동강에 관해서 지금 오늘 아마 이따 선고를 하겠습니다만 네네. 2심 판결 같은 경우에 일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큰 사업에 그것을 문제로 해서 전체를 취소할 경우에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다라고 해서 이른바 네네. 사정 판결을 해서 문제는 일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이 상고심 대법원에서 오늘 어떻게 판단될지도 하나의 그 귀추가 주목되는 이미 부분입니다. 4대강 다 완공했는데 이 소송의 실익이 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네. 그 당시에 뭐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4대강 사업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안 했다. 그다음에 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 보호 이거 제대로 검증 안 했다. 사업의 타당성 검사 안 했다. 아니 지금 이제 다 완공돼가지고 이번에 가뭄 피했을 때 4대강이 상당한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제대로 했다. 심지어 충남인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뭄 피해 때 금강의 물을 갖다가 보령댐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저는 이 소송에 별로 실익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 국민소송단에 소를 제기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 정도 걸렸다고 하던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사실 소송 자체에 대한 검증을 하는 심리를 하는 게 상당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난 정권 이명박 정권 때 소송이 제기됐는데 네. 법원으로서는 아마 그 정권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했을 경우에 또 뭐 정권의 사법부가 편을 든다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걱정도 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은 그런 것을 떠나서 법 자체로만 판단하면 되는데 이와 같은 소송이 1심이 제기됐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 사법부를 비판할 수도 밖에 없는데 이른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법조계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의, 한마디로 신속한 재판을 국민들에게 해줄 그런 의무를 던진 그런 어떤 판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선고가 2시에 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전해지진 않고 있거든요. 네. 좀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입돼가지고 다 완공을 했습니다. 네. 이거 취소해봤자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예. 저는 이거 기각될 겁니다. 네. 결국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박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을 네. 하는데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바로 기각을 할 것이고 네네. 문제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사업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사정 판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인정하되 대신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면은 금전적인 배상으로 해결하라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본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나오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네. 큰 것 같습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예,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벌써 이거 금강 같은 경우에는 아무 어떤 관련되는 너댓 개 법에 큰 문제가 하자가 없다는 것이고 그 네. 반면에 낙동강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일부 국가재정법과 관련되는 예.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예. 지금 판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하자를 가지고는 예. 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 전체를 취소하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뒤집혀질지 아니면은 네. 2심 그대로 인정을 될지 그 부분이 제 생각할 때는 오늘 항소심 판결에 가장 그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고 결과는 나오는 대로 또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조금 전 2시부터 이른바 김영란법의 공개 변론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이 공공기관에 포함해서 적용을 할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언론인이나 뭐 기자분들이나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네. 100만 원을 누가 줬을 경우에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형사처벌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언론인이나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성을 띈다는 겁니다. 아니 언론인하고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을 띨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과잉금지 아니냐. 물론 네. 사립학교, 공립학교 교직원에게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은 우리 애 잘 좀 봐주십시오. 뭐 청탁을 한다든가 그건 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근데 이게 좀 논쟁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김영란법이 제정된 게 뭐냐면은 부정행위, 청탁, 뇌물 금지거든요. 향응. 예. 근데 왜 자꾸 언론인하고 이 사립학교 교직원을 넣느냐. 심지어 유치원 교사까지 넣습니다. 잘 봐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비록 대가성이 없지만은 1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은 추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굳이 형사처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이것이 없어질까요? 예. 그렇게 되면은 온 국민을 전부 다 거기에 있는 사람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거거든요. 네. 저는 우연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보다 박 변호사님에 대한 반론적 측면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네.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와 같이 그 촌지 문화가 이제 특히 뭐 지방에 있는 군소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살아 있고 말씀하셨듯이 학교나 유치원까지도 만연해 있다는 이런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다 아시다시피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 벤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증표로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무죄 받는 것은 국민 감정에 현저히 어긋난다는 그런 어떤 반성적 고려에서 나왔는 것인데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사적 자치를 상당히 축소시킨다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거꾸로 봤을 때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돈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사립학교 교원이라든가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또 어떤 언론인을 오히려 보호해주기 위한 어떤 항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있다는 취지에서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오늘 변론에 나설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전히 뜨거운 감자. 사실은 예. 지금 법이 아니고 벌써 법이 만들어졌고 내년 9월달에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을 변론은 앞으로의 이 김영란법의 어떤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향배를 가름할 수 있는 첫 재판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국회의원도 포함시키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예. 국회의원이 빠졌고 또 심지어 변호사까지 넣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네. 그 두 분야의 공공성이 공직에 견줄만 한데 내부 자정 능력은 좀 부족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답하고 싶으세요? 형사처벌 한다고 네.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든 걸 어떤 정패위에서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100만 원을 줬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무조건 이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행위에 비해서 처벌이 좀 강하지 않는가.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은 기자나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네. 또 심지어 유치원 선생님까지 전부 다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거거든요. 정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과잉 이거는 금지 원칙에 위반이다. 위반된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언론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한마디로 그 전 국민의 잠재적 범죄인화를 만드는 법이다. 이것이 아마 그 위원론의 그 핵심적 근거인 것 같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을 저도 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지금 이제 이 법을 지금 만들어놨는 김영남 위원장님이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법을 안 만들 수 없었던 그런 절체절명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이 법 개선을 하면 되지 아직까지 시행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법을 정말 그 위헌 심판 여부를 가린다는 것 자체도 우스운 얘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늘 그 법조계에서도 사실 이 재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지금 단정적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술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거든요. 이건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배우자가 내가 돈 받은 것까지 다 신고하라고 하고 신고 안 하면 이거 처벌한다고 하면은 법이 사람의 마음, 가슴에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형벌이라는
아주 중대한 범죄가 들어간다는 것은 네.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거를 법만능주의, 그다음에 형벌이라는 잣대를 꼭 넣어야 한다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법규가 1년 예.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과 검찰의 인원이 자꾸 들어가게 되고 고소 고발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런 양심의 자유 이슈가 하나 있고 연좌제 금지가 있는데 양심의 자유 이슈와 관련해서 반론은 뭐냐면은 양심은 어떤 신앙, 신념에 관한 문제이지 이와 같이 사실관계를 알리는 문제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이 양심의 자유는 관계없다는 그런 반론이 있고 네. 더불어 연좌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왜 처가했는 것에 인해서 내가 처벌받아야 되냐 그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가받았다고 해서 다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처가 받은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인 연좌제와는 관계없다는 그런 반론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공개 변론 내용이 어떻게 또 끝날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박상용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